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서울경제TV 오사무엘 전문위원입니다. 요즘 변동성 많은 장세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만 힘드신 게 아니라 저 역시도 힘이 됩니다. 과연 이런 장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장을 대처해야 될지, 나의 무너진 심리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뚱맞게 무슨 투자 심리를 다스리는 방법이냐, 수익낼 수 있는 종목이나 주라,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실 테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잠시 멈추고 나의 심리가 어떠한지, 그리고 심리를 잘 판단하고 파악을 해서 오늘 밤만은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런 강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심리를 다스리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회복이 되면 치유가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너진 심리 때문에 과연 내 심리가 치유가 될까? 그런 염려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이 심리 치유는 전문 의사가 담당을 해줄 것이지만, 이 주식에 대한 치유는 시장 전문가가 해줘야 될 것입니다. 주식 때문에 심리가 무너졌고, 또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전문 의사에게 상담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 주식이 오르면 심리는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겠죠. 반드시 주식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더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무너진 심리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시장의 큰 그림을 파악하는 것은 GP가 되겠죠. 시장을 아는 것, 그리고 내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G기가 될 것입니다. GPG기를 통해서 백전백승이 아니더라도 승률을 높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자, 시장의 그림을 이해하기 전에 내 성향 파악부터 먼저 해볼까요? MBTI에 보면은 16가지 성향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extroversion, 외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지, 또는 introversion, 내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주식에 대한 접근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자, 외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바로 이런 특성을 갖고 있죠. 감정 표현을 잘하고, 또 주식이 곧 회복되겠지 하는 낙관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또 외향적인 성격은 주식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손절도 과감하게 할 수가 있죠. 주식을 길게 보유하는 인내는 싫어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내향적인 성격은 조용하고 신중하면서 내면에 집중하죠. 그 주식 하락이 심하면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가족에게 내 주식 상황을 오픈하지 못하고 혼자서 감내하는 편이죠. 한편 손절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본전만 찾는다면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존버도 가능한 성향이 바로 내향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성향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식의 성장주, 그리고 급등주, 주도주 위주로 편입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향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치주, 실적주, 바닥주를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적극적으로 주도주를 매매하거나 급등주를 따라가기도 하고, 때론 손절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으로 한다 그러면 주식에 물린다 할지라도 편안하게 낙관할 수도 있죠. 어차피 오르겠지. 또 빠졌더라도 다음날 대처하면 돼. 때로는 내가 갖는 원칙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손절하면 되지. 편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죠. 한편으로는 내향적인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급등주를 사가지고 물렸다 그러면 그날 밤 잠 못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주를 샀다? 저평가 가치주를 샀다 그러면 언젠가 회복될 수 있는 기대감이 더 많죠. 그만큼 내재적인 그런 가치가 있다 보니 지금은 시장 리스크 때문에 하락했더라도 본질적인 가치를 따라갈 것이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러면 가급적 가치주를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성향이 무엇인가, 나의 성향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파악하고 판단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시장에 맞는 접근인데요. 자, 외향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승장일 때는 주도주 전략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시장을 이끄는 주도자들이 있죠. 거래 대금이 많고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는 그런 주도주 전략 매매가 좋죠. 자, 하락장일 때는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 단기 트레이딩. 짧게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내향적인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승장일 때는 가치주를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그런 전략 매매가 필요하고, 하락장일 때는 현금을 확보하면서 쉬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주식은 많이 주식으로 편입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때가 있으며, 때로는 관망하면서 쉴 때도 있고, 또 현금화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타이밍에 맞게끔 조절하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기의 성향을 파악을 해보면서 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와 머무르는 시기, 빠져나오는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와 투기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투자, 인베스트먼트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금을 대거나 정성을 쏟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수익을 꼼꼼히 따지게 되죠. 이것은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기타 투자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이게 바로 투자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자금을 대거나 자금을 투입하거나 정성을 쏟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투자의 대상을 통해서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공부가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정성을 쏟는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반면에 투기, 이 벤처라는 것은, 벤처가 약간 모험적인 그런 단어의 뜻이죠. 투기는 가격 변동을 이용해서 차익 목적으로 하는 매매 거래를 뜻합니다. 이 투기는 탐욕과 공포를 수반하죠. 그래서 불가피한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자,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 투기를 하고 있는지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주식을 사기 전에 얼마나 내가 연구하고 공부했는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가, 이 주식의 내재 가치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떠한 성장을 가져올 것인지, 과거 실적은 이러했는데 현재의 실적은 어떠하고 미래의 실적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 파악을 했는가, 이 정도의 기본적인 정성을 쏟는 것이 필요하죠. 반면 투기는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이 필요 없어요.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 더 올라갔을 때의 차익만 실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에 대한 그런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투기에 대해서 대용해서 쓰는 게 트레이딩입니다. 트레이딩. 그래서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종목에 대해서 깊은 연구 없이 차익만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죠. 그래서 투기란 단어는 저도 가급적 쓰지 않을게요. 그러나 트레이딩, 트레이딩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단기적인 매매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내가 이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정상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재적인 가치가 반영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게 되겠죠. 자, 내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5W1H, 이건 들어보셨죠? 5W1H,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식 시장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3W1H가 될 것입니다. 5W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육하 원칙을 하면 누가, 그리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렇게 잡는 게 육하 원칙인데, 누가라는 것은 이미 나라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who는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what은 곧 주식이니까 what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3W1H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when. 내가 이 주식을 산 시기는 적절한 시기였나? 그리고 where. 내가 매수한 위치는 적절한 위치였나? 적절한 위치에서 내가 샀는가? 그리고 why. 내가 이 주식을 산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how. 어떻게 샀는가? 이 주식을 살 때 어떤 정보를 통해서 이 주식을 샀는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죠. 주식을 산 시기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시장의 분위기였는가? 그리고 주식을 산 위치가 눌림목에서 좋은 시기에 적절하게 매수를 했는지, 아니면 따라잡더라도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산 위치였는지. 근데 이 주식을 산 이유가 분명해야 되겠죠. 이 주식은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고 또 실적은 전년도보다 올해 더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러한 성장성을 갖고 있더라라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산 것이 어떠한 연유로 사게 되었는가, 내 스스로 판단해서 샀는가, 아니면 지인의 권유를 통해서 샀는가, 아니면 증권방송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샀는가, 이런 정보의 소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3W1H 원칙에 입각하여서 내가 주식을 어떻게 샀는지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성이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주식을 산 시기, 이것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어느 때에 샀는지, 적절한 타이밍에 샀는지, 내가 눌림목에서 샀는지 아니면 저항대를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샀는지, 이런 것들은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샀느냐. 주식을 산 위치도 중요한데요. 수급이 중요하죠. 어느 시점에 어디서 주식의 거래량이 크게 일어났는지 바로 수급을 확인하고 사는 것이 바로 위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샀는지 why, 이것은 주식의 재무적인 측면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주식은 재무 저평가가 되었더라. 그래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이 바로 why, 왜 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how, 어떤 정보에서 샀는지,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누구나 보편적으로 아는 정보라면 큰 의미가 없겠죠. 나 아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정보에 의해서 내가 주식으로 수익을 거두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재무, 재료, 수급, 정보, 이것을 꼭 머릿속에 둬야 될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재무, 재료, 수급, 정보,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주식을 살 때 재무적인 측면,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 그리고 수급,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있는가, 그리고 정보, 이거는 믿을 만한 정보고 보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일부만 알 수 있는, 극히 일부만 알 수 있는 히든 정보 있는가, 바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할 시간인데요. 지피지기에서 지기를 먼저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피를 할 시간이죠. 시장의 큰 그림, 현재의 위치가 어떠한지 시장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0년 주기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10년마다 큰 조정이 주어지더라 하는 것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3, 40년간의 그런 흐름을 보게 되면 19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그때 IMF가 터지면서 990에 있던 주가가 277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큰 폭락이죠. 그 다음에 주가가 일정 부분 상승을 했죠. 1000포인트를 계속 드나드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IMF 이후에 1000포인트를 달성하고 또 1000포인트 아래에 한번 왔다가 990이 넘는 흐름,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2085포인트까지 간 적이 있었죠. 10년 뒤입니다. 2007년도에 2085포인트를 갔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금융 위기가 닥쳤죠.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도에 892포인트까지 갔어요. 고점에서부터 반토막이 났죠. IMF 이후로 정확하게 10년 뒤에 이런 폭락 장세가 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또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7년도, 2018년도 사이에 주가가 2607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저점에서부터 2배 이상 올랐죠. 892포인트부터 올랐으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607포인트까지 갔던 게 2018년도에 1985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로 약 30% 떨어진 거죠.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는 비교적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자, 2018년도에 그런 30% 이상의 하락이 나타난 다음에 완만한 상승을 그리다가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익히 아는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겁니다. 2019년도 말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직접적으로 증시에 결정타를 가하게 된 것은 2020년도 3월 달이죠. 그때 갔던 주가 지수가 1439포인트,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1439포인트인데 굉장한 언더슈팅이 나온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제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주가가 IMF 때 1단계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900포인트 부근까지 올랐었죠. 그리고 2단계 상승이 10년 뒤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2007년도죠. 2007년도 상승이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2008년도죠. 이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2018년도에 폭락한 이후에 V자 반등이 나타났죠. 2008년도에 폭락한 다음에 V자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이었죠? 횡보의 흐름입니다. 기나긴 횡보. 이 횡보의 시간이 주어졌죠. 이 기간 동안에 주식 매매하신 분들도 참 쉽진 않았습니다. 등락이 반복되긴 했지만 재미는 없었어요.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고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좀 올라갈 만하면 빠지고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이렇게 다시 크게 올랐죠. 크게 오른 다음에 2018년도에 또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반등이 주어지고 다시 폭락을 했습니다. 이 폭락한 시점이 바로 2020년도 3월 코로나 때문에 하락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폭락 이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난 게 바로 2020년도 4월 달부터 2021년도 6월 달까지입니다. 강한 상승이 나타났죠. 자, 이 큰 그림을 다시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단계의 상승이 여기서 주어졌고 10년 뒤에 2단계의 상승이 주어졌어요. 또다시 10년 뒤에 3-1의 상승이 나타났어요. 왜 제가 3-1로 표현했냐면 상승이 그 10년 전보다 더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하락도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걸 전체를 3단계의 상승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3단계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6월 달에 갔던 이 포인트, 3,300이 넘는 포인트, 3,300포인트를 비정상으로 보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정상적인 흐름 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2020년도 3월 달에 급락이 나타난 것은 이제 언더슈팅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 이렇게 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각 단계별로 보시게 되면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 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의 패턴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단계의 상승 이후에도 하단이 있죠. 하단이 있습니다. 자, 3-1단계에서 상승하고 이 전체를 3단계로 본다고 했을 때 3단계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할 때에 일봉, 주봉보다는 월봉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은 다 월봉이었습니다. 월봉이었는데요. 자, 월봉에서의 저항 자리, 그리고 월봉에서의 지지 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이 나왔던 자리를 한번 볼게요. 98년도 IMF에 급락하기 전에 고점이 하나 나왔었고, 그 다음에 10년 뒤에 고점이 나왔죠. 이 두 개의 고점을 쭉 연결하게 되면 바로 작년도에 고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의 저항을 잡을 때, 저항에서의 매도 자리를 잡을 때 이 추세 연결선 기법이 굉장히 유용한데 이거는 개별 주식에서도 바로 이런 상황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급등하는 종목에 대한 저항 매도 포인트를 잡을 때 월봉에서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선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개별 주식도 마찬가지고 주가 지수, 코스피나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선에 부딪힌 자리가 바로 작년이었죠. 작년 6월달, 7월달. 그런데 오버슈팅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정확하게 고점에 닿지 않고 약간의 오버슈팅이 나온 겁니다. 자, 고점은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된 거죠. 여기서 고점이 확인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월봉에서의 이제 지지 자리를 확인할 텐데요. 저항 자리는 추세 연결선을 통해서
고점을 잡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지지는 어떻게 잡느냐? 바닥권에 있는 코스피나 코스닥의 지수의 지지 자리는 바로 60월선 또는 120월선, 240월선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선행 스팬을 통해서 저점 지지 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60월선은 60개월 만에 오는 거죠. 60개월. 월봉에서 60개월은 60개월의 평균 자리입니다. 그다음 120월은 120개월의 평균 자리죠. 그럼 10년 주가 지수의 평균 자리입니다. 굉장히 강한 지지 자리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240월선은 20년 동안의 주가 지수의 평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지지가 되겠어요. 자, 지난 2008년도에 급락이 나왔던 자리를 보세요. 급락이 나왔을 때 어디서 지지를 받았습니까? 바로 120월선에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120월선은 10년 주가 지수의 평균 자리입니다. 120월선에서 지지를 받았고, 그 다음에 횡보 이후에 상승했다가 또다시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급락이 나온 자리. 2020년도 3월 달에 급락이 나왔을 때 바로 240월선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작년에 이제 큰 급등이 나와서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어디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60월선이 있죠. 자, 시장의 큰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락을 할 때 지지받는 자리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가 있죠. 어디까지 빠질까? 어디서 반등할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2008년도에는 120월선, 그리고 2020년도 3월 달에는 240월선, 20년 주가 지수의 평균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것. 지금은 이제 가파르게 하락을 하는 상황인데, 이 하락 상황에서 과연 어디서 저점을 잡을까? 저는 60월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 자리가 100%라는 확신은 없지만, 주가 지수가 그려가는 그림을 볼 때 60월선의 가능성은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가능성을 봤을 때 60월선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는 이제 큰 그림을 보면서 시장에 대한 접근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시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고점에서는 2017년도에 갔던 고점, 그리고 그 전에 IMF 전에 갔던 1000포인트 넘는 고점을 연결했을 때 작년도의 고점이 만난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렸죠. 고점은 그래서 이렇게 추세 연결선을 통해서 고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점을 확인할 때는 바로 의미 있는 자리가 바로 월봉에서 60월선, 120월선, 240월선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할 때 60월선에서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작년에 보시면 작년에 높은 산을 하나 만들었어요. 높은 산을 만들었죠. 높은 산을 만들었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추세를 보시게 되면 높은 산을 만들었을 때 이 추세 연결선을 넘어서는 오버슈팅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오버슈팅을 만들었어요.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오버슈팅을 만든 자리를 오는데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릴까요?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선의 이 저항 자리는 굉장히 강한 저항 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지 자리를 확인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저항을 확인했으면 산이 높으면 이제 골도 깊어요. 그래서 지지 자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산이 높았을 때에 어디서 지지를 받았는지 앞서 보여드렸던 것은 바로 2008년도에는 120월선에서 지지받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2017년도에 올랐다가 하락을 했을 때 2020년도 3월 달에는 240월선에서 지지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 2, 3. 1번 자리에서 지지받았던 자리가 여기가 있고 2번 자리 지지받았던 자리가 바로 여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2017년도의 고점은 추세 연결선이 닿지는 않았어요. 닿지 않았지만 거기서 하락을 할 때 지지받은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240월선. 그리고 3번의 상승, 저항이 나타났죠. 저항. 1번, 2번 저항은 다 3번까지는 다 저항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는 지지를 받는 자리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자, 시장의 큰 그림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의 저항 자리를 바로 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시장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그래서 이제 골짜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바로 하락으로 직행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변동을 동반하죠. 위아래 변동을 동반하면서 골짜기를 향해 가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GDP, 특히 명목 GDP가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듯이 실제 국내 총생산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죠. GDP도 오르내림을 반복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상향을 지속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GDP가 우상하면서 오르듯이 주식시장도 우상향하게 됩니다. 투자의 대가 코스톨라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식 투자에 뛰어들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정신적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 주식시장에 아무렇게나 뛰어들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이 주식에 뛰어들기 위한 충분한 준비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만 없어요. 하락을 하는 그 패턴에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내야 될지 정신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실패를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실패에 대한 진지한 분석을 해야만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코스톨레이도 말을 했습니다. 그 주식은 머리로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버는 것이다. 그만큼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투자에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이다. 내가 주식을 투자해서 쉽게 이익을 거뒀다 그러면 그것은 운으로 한 것이지 진정한 실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서 얻은 돈은 엉덩이로 그리고 고통의 대가로 얻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스톨라니의 개 산책 이론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개와 주인은 산책로를 따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움직이게 되죠. 어떤 때는 개가 앞서서 달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개가 주인보다 뒤처져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정부의 부양 정책은 시중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주식시장의 상승을 불러오게 되고 자산가격을 개로 볼게요. 자산가격 상승이 실물경제 회복의 앞선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코스톨라니가 얘기했는데요. 자, 주식시장의 상승이 물론 일직선으로 주어지진 않지만 아까 월봉에서 보여드렸듯이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선을 따라서 주가는 상승하게 되죠.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선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것이죠. 오르내림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이 개로 표현되는 자산가격, 곧 주가 지수가 넘어설 때도 있죠. 나는 보폭을 똑같이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걔는 멀리 가기도 하고 나보다 뒤처지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작년에는 이 자산가격 상승, 지수의 상승, 종목의 상승이 실물 경제 회복보다 먼저 앞서갔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이제 다시 언더슈팅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언젠가는 이 주가 지수의 우상향하는 그림에 따라서 주가 지수도 내 종목도 다시 상승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오버슈팅이 나타났듯이 주가 지수나 종목은 언더슈팅도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정부의 이제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자산 시장의 가격이 먼저 상승하고 실물 경제가 뒤를 이어 서서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개가 앞서 달려가고 주인이 천천히 그 뒤를 따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시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GDP는 계속해서 우상향하죠.
그리고 주가 지수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입니다. 어떨 때는 부딪히고 빠지기도 하고 부딪히고 빠지기도 하고 세 번째는 돌파를 했죠. 이게 월봉에서의 주가 지수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언더슈팅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언젠가는 이 추세 연결선에 다시 오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종목이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퇴출 종목이라든지 거래 정지, 상폐 위험이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언젠가 내가 샀던 가격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소위 존버 전략, 또 인내로 버티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근데 내 성향에 따라서 대처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지피지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내 성향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따라서 대처는 달라져야 됩니다. 내향적인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버티시죠. 인내하세요. 꼭 참고 인내하세요. 외향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 때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 재편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 월봉의 흐름을 다시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이 어떤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어떤 그림입니까? 우하향하는 그림인가요? 우상향하는 그림인가요? 전체 주가 지수의 월봉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고점을 연결했을 때의 상황들을 보시죠. 자, 오버슈팅이 나오고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중간 지점과 하락 지점을 다 표시를 했거든요. 자, 중간 지점을 보세요. 주가 지수의 월봉의 주가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 자, 중간 지점을 보시게 되면 현재 중간 지점에 와 있는 상황이죠. 1월 달에 하락을 통해서 중간 지점에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점을 연결한 추세를 보세요. 저점도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주가 지수가 하락하고 내 종목이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장 리스크에 대한 하락이라는 것입니다. 시장 리스크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오버슈팅이 나왔다. 오버슈팅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죠. 산이 높았어요. 그다음에 골도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과한 상승이 나와서 이것을 맞춰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맞춰가는 시간. 이 하락의 패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누구도 100% 장담을 못하지만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자, 중간 지점 표시한 자리 1월 달에 왔어요. 그러면 제가 하단으로 표시한 자리가 있죠. 하단으로 표시한 자리에도 올 수는 있습니다. 가능성. 그래서 일본의 시나리오를 본다 그러면 일본의 시나리오는 중간 지점까지 하락을 하고 반등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자, 이번의 시나리오로 한다 그러면 하단 지점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이 하단 지점에서는 언제든지 언더슈팅이 나왔다 하더라도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어요. 산이 높아서 골짜기를 만들 때 1번 시나리오대로 중간 지점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실물 경제의 충격이 도래해서 유동성 공급에 의한 실물 경기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유동성은 공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물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또다시 하락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일반 시나리오는 중간 지점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2번 시나리오는 더 하락하고 하단 지점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바로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두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항 때는 연결 추세선을 통해서 저항 자리, 바로 매도 포인트를 확인했던 것이고, 하락을 했을 때는 60월선, 120선, 240월선, 바로 그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선행스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선행스팬은 일목균형표의 지표 안에 있는 것이죠. 선행스팬, 후행스팬, 또 기준선, 전환선. 이것은 일본의 일목산인이 만든 지표로서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 지표는 과거의 흐름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든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읽기 하는 이동평균선은 20, 60, 120,
그래서 20개의 캔들, 60개의 캔들 또는 120개의 캔들의 종가의 평균이지만 일목산인이 만든 지표는 고점과 저점의 평균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디테일한 내용을 알려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갔던 자리들, 매물대를 앞서서 표현해 준 것이 바로 선행스핀 자리입니다. 매물대의 자리를 안내해 줍니다. 때로는 52개 캔들 또는 26개 캔들의 평균치를 내어서 앞으로 내어주는 것이죠. 그럼 과거에 거래되었던 자리들을 앞으로 내놨기 때문에 그 자리는 다시 도달했을 때 매물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쪽에 있을 때는 매물대의 저항이 되는 것이고 아래쪽에 있을 때는 매물대의 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봉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선행스팬의 아래 부분에 있었던 매물대의 지지 자리를 다 확인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20월선의 지지를 받았으며 또한 선행스팬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2020년도 3월 달에 240월선의 지지를 받았지만 더 언더슈팅이 나온 것은 뭐냐면 바로 왼편에 보이는 선행스팬, 매물대 자리까지 다 지지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매물대 지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240월선의 지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반등도 크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럼 앞서 갔던 매물대 지지, 이 지지 자리까지 다시 오게 되느냐?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IMF 같은 그런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앞서 지지받았던 매물대 지지와 240월선까지는 다시 가기는 쉽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60월선 지지, 그리고 바로 선행스팬의 지지, 바로 이 두 개의 지지 자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린다면 중간 지점에서 첫 번째 여기가 고점을 연결한 추세, 그다음에 중간 지점, 그다음에 하락 지점이죠. 중간 지점에서의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언더슈팅이 나와서 바로 60월선에서 지지를 받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일목균형표의 선행스팬 이런 자리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염두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린다면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을 수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자는 것입니다.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알고 가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자, 작년에 갔던 자리는 오버슈팅. 그 다음에 지금은 정상적인 자리로서의 중심 자리의 회귀. 그리고 언더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하단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죠. 지피, 지기. 100전 100승은 아니다 하더라도 100전 51승. 50승보다 더 많은 승리를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확률을 높이는 게임을 해야 돼요. 주식시장은 100전 100승이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승산이 아주 높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확률은 높여야 돼요. 지피, 지기. 시장을 알고 내 성향을 파악을 해서 이 시장에서 이겨야 됩니다. 외향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물론 성장주, 주도주, 급등주를 매매하시게 됐지만 하락장이 도래한 상황에서는 매매가 쉽지 않죠. 하락장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락장에도 물론 오르는 종목이 있어요. 그 오르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트레이딩 개념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 제가 투기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투기란 단어의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트레이딩, 변동성을 이용한 차익 매매 거래는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하락장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쉽진 않다는 것입니다. 내향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생각하시고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관망도 필요하고 때로는 현금화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큰 그림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월봉의 모습을 보면서 한눈에 파악이 돼야 됩니다. 전체적인 선, 고점을 연결한 선, 그리고 중심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지지선을 봤을 때 한눈에 파악이 되죠.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보면 이걸 상한선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을 하한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상한선을 도달하는 시기가 늘 10년마다 주어진다고 장담 못하지만 지금까지 공교롭게도 10년 만에 한 번씩 고점이 왔어요.
작년의 고점은 어떻게 보면 10년은 아니죠. 2021년도니까 13년입니다. 2018년도에 고점이 형성되긴 했지만 추세 연결선에 도달하진 않았어요. 미치지 못했죠. 2021년도 6월 달에 고점이 형성된 것입니다. 자, 상한선에 도달한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죠. 상한선에 도달하는 것이 매년마다 벌어지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갔던 고점에 다시 온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중심선에 와 있죠. 1월 달에 중심선에 와 있습니다. 중심선에 오는 것은 1년 만에 오기도 하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도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산이 높이면 골도 깊다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2008년도에 높은 산을 만들었을 때 거의 1년 만에 골짜기를 파고들었다는 것 확인되시죠? 과연 제가 아까 그려드린 시나리오 두 가지를 봤을 때 가장 악조건, 우리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죠. 가장 악조건은 2008년도처럼 바로 골짜기를 깊게 파는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죠. 한편으로는 중심선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한선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된 적이 없죠. 과거에 20년을 통틀어서 봤을 때 상한에서 도달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은 뭐죠? 긍정적인 부분은 주가 지수는 지속적으로 우상향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소위 우량 종목이라는 우량주에 편입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주가 지수와 흐름을 같이 하기 때문에 회복은 되겠구나. 자, 긍정적인 마인드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주가 지수는 우상향을 하는구나. 그리고 내 종목이 주가 지수를 좌우하는 그런 종목이 편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내 종목도 회복되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한편으로는 좀 부정적이고 좀 마음 불편한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선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심선을 잡은 것은 그냥 정상적인 흐름. 가운데에서는 그냥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심선을 넘어서서 상한선에 도달하는 것은 약간의 오버슈팅이 왔다. 자, 중심선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주가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 주가 지수가 과연 이 중심선에서 반등을 한다 그러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반등을 한다 그러면 상한선까지 도달할 것을 기대하지 말고 어느 시점에서는 현금화를 해야 되고 종목 교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하한선이죠. 하한선까지 가는 이런 시나리오는 참 견디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견디기가 쉽지 않죠. 이럴 때는 투자라는 것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무색해집니다.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투자 대상에 대해서 자금을 대거나 정성을 쏟는다는 거죠. 종목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을 하고 실적이 좋아질 것을 감안하고 또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데 하락장이 도래하면 실적과 상관없이 전체 종목이 다운됩니다. 이런 상황에선 투자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거나 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긍정적인 측면, 주가지수는 계속 우상향한다. 이 주가지수 우상향은 GDP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처럼 주가지수도 계속 우상향한다라는 부분.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에 상한선에 도달한 이후에는 매매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 지향점이 어디로 가느냐.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는 것이 하락 패턴이 더 우세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시금 주가 대응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외향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외향적인 성향, 내향적인 성향. 내가 어떤 성향을 갖든지 상승장에는 다 해피해집니다. 2020년도 3월부터 2021년도 6월 달까지 1년하고도 5개월 동안 1년 5개월 동안 어떤 주식을 사도 대부분 올랐어요. 누구나 돈을 버는 시기였습니다.
그럼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서 매도했느냐?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죠. 이 안에서 매매를 계속 했을 것입니다. 작년도 6월 달까지는 그래도 수익을 거뒀을 거예요. 그러나 작년 7월부터 2월 달까지 흐름에서는 누구나 손실을 봤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수익을 내신 분들은 굉장히 실력자이거나 운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시장 상황을 보고 시장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외향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급등주와 성장주, 주도주를 많이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시고, 내향적인 분들은 가치주를 많이 하셨겠죠. 가치주는 내재 가치가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것보다는 더 낮다는 거죠. 저평가죠. 저평가 가치주 매매를 주로 하시는 그런 성향일 텐데, 이런 내향적인 분이 급등주를 쫓아간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급등주를 쫓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급등주는 특히나 산이 높으면 골도 깊어지는 것이죠. 골이 깊어질 때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향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 내 주식 손실 났는데 잠을 편하게 주무실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향에 맞는 주식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외향적인 분들, 하락장에도 급등주는 매번 발생하죠. 급등주 발생할 때에 차익 거래에 집중하십시오. 트레이딩 전략으로 집중하십시오. 자, 내향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 가치주로 접근하시고, 내가 급등주 성향의 종목을 갖고 있다 그러면 냉정하게 판단해서 정리를 권유드리고요. 가치 종목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인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잘 판단해야 돼요. 이 가치 종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실질적으로 저평가인지를 잘 판단해야 되죠. 주식에 대한 접근, 3W1H를 말씀드렸죠. 3W1H는 뭐였습니까? 재무, 재료, 수급, 정보였어요.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 내 종목이 가치주인지를 꼭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피지기는 백전백승까지 노리는 것이 아니라 지피지기를 통해서 백전51승을 노리자는 말씀 드렸어요. 지피,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지기, 나의 성향을 파악해서 그 성향에 맞는 종목으로 접근하자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1부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전문 투자자들의 격언들 한번 살펴보고 그 격언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종목에 대한 접근법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